경상북도 포항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외진 갯바위 너머로 검푸른 파도가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캬, 바로 이거지. 야, 공기부터가 다르지 않냐? 비릿한 바다 냄새에 섞여 들어온 것은 역한 알코올 냄새와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였다. 해군 전투복 상에 단추를 두어 개 푼 채 삐딱하게 서 있는 남자 김태호 대위였다. 그의 뒤로 잔뜩 주눅이 든 부사관과 병사 서너 명이 낚시 가방과 아이스박스를 짊어진 채 엉거주춤 서 있었다. 네, 대위님. 이곳은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일 뿐더러 파도가 너무 높습니다. 낚시는 위험할 것 같습니다. 윤세아 하사가 단호하면서도 정중한 어조로 만류했다. 그녀는 해군 정복이 아닌 작업복 차림이었음에도 꼿꼿한 허리와 흔들림 없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올곧은 태도가 김 대위의 심기를 건드린 듯 했다. 김 대위가 씹고 있던 껌을 바닥에 퇴뱉으며 윤하사에게 다가갔다. 야, 윤하사. 너 지금 나 가르치냐? 아닙니다. 안전수칙상 테트라포드 진입은. 안전수칙? 아이고, 우리 윤하사님 아주 FM이시네. 야, 여기 민간인 있어? 없잖아. 우리끼리 회 한 점 떠서 먹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꼽냐? 김대위는 국방위 소속 여당 실세 의원의 아들이라는 뒷배를 믿고 부대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진급 심사는 따놓은 당상이었고 지휘관들조차 그의 비위를 맞추느라 전전긍긍하는 실정이었다. 김대위가 턱짓으로 방파제 끝, 파도가 가장 거세게 치는 테트라포드 산바리 쪽을 가리켰다. 이끼가 잔뜩 껴 검게 변한 그곳은 보기만 해도 미끄러워 보였다. 너 저기 내려가서 밑밥 좀 뿌려라. 감성돔은 저런 와류가 생기는 곳에 모이거든. 대위님, 저곳은 발 디딜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너무 위험. 까라면 까는 거짓말이 많아. 김 대위의 고함에 주변 병사들이 움찔했다. 그는 윤 하사의 어깨를 검지로 툭툭 밀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우리 아버지가 전화 한 통이면 너 같은 부사관 나부랭이 옷 벗기는 거 일도 아니야.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길래 이렇게 겁대가리가 없어? 뭐 세탁소라도 하시나? 윤 하사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녀의 아버지 윤기중은 해군 참모총장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후광이 싫어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입대했다. 아버지가 나라를 지키는 바다의 수장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지 권력의 도구로 쓰고 싶지는 않았다. 가정 환경은 이번 일과 무관합니다, 대위님. 무관하긴 뭐가 무관해. 백 없고 돈 없으니까 하사로 들어와서 굴러먹는 거 아니야. 억울하면 너도 금배지 아들로 태어나던가. 잔말 말고 내려가. 내 낚싯대에 고기 안 물리기만 해봐. 오늘 너 밤새도록 연병장 돌릴 줄 알아. 윤 하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 그것도 직속 상관의 명백한 명령 불복종은 하극상으로 몰릴 수 있었다. 그녀는 묵묵히 밑밥통을 들고 미끄러운 테트라포드 위로 발을 내디뎠다. 발밑에서 철썩 하고 파도가 부서졌다. 차가운 바닷물이 군화 위로 튀어올랐다. 등 뒤에서는 김 대위와 그의 추종 세력들이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거 봐, 쫄아서 다리 떠는 거. 독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윤세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언젠가 이 부조리함을 바로잡으리라 다짐하며 위태로운 산발이 위에서 중심을 잡았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김태호의 아기가 단순히 갑질 수준에서 멈추지 않을 것임을. 시간이 흘러 사위가 어둑어둑해졌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질 무렵 파도는 더욱 거칠어졌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집채만 한 파도가 방파제를 때릴 때마다 하얀 포말이 비 들이치듯 쏟아졌다. 김태호 대위의 얼굴은 이미 술 기운으로 불구죽죽했다.
아이스박스에 챙겨 온 소주병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아씨, 입질이 왜 이렇게 없어? 그는 낚싯대를 신경질적으로 걷어차더니 밑밥을 뿌리고 있는 윤하사를 노려보았다. 사실 그가 윤하사를 괴롭히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한 달 전 회식 자리에서 윤하사에게 추근대다가 정색하며 거절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감히 하사 주제에 내가 술 한 잔 따라주겠다는데 그걸 거부해? 자존심에 금이 간 김대위에게 윤하사는 눈엣 가시였다. 술 기운이 오르자 억눌러왔던 분노와 사리가 꿈틀거렸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병사들은 라면을 끓이느라 정신이 없었고 파도 소리가 너무 커서 옆 사람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여기서 실수로 빠졌다고 하면 누가 알겠어?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김대위는 비틀거리는 척하며 윤하사가 서 있는 테트라포드 쪽으로 다가갔다. 윤하사는 낚싯줄이 엉킨 것을 푸느라 바다 쪽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었다. 어이 윤하사. 김대위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그는 윤하사의 등 뒤 바로 앞까지 다가갔다. 그녀가 서 있는 곳은 이끼가 잔뜩 낀 좁은 틈새였다. 살짝만 밀어도 균형을 잃고 저 시커먼 아가리 속으로 빨려 들어갈 위치였다. 내가 그때 말했지. 내 호에 무시하면 재미없을 거라고. 김대위는 나직이 읊조리며 낚싯대를 정리하는 척하다가 군화발을 들어 올렸다. 망설임은 없었다. 그는 있는 힘껏 윤하사의 등을 걷어찼다. 윤세아는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그녀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 슬로 모션처럼 세상이 뒤집혔다. 놀란 윤하사의 눈과 비릿하게 웃고 있는 김대위의 눈이 마주쳤다. 잘 가라. 풍덩. 무거운 물체가 바다에 떨어지는 소리는 거대한 파도 소리에 허무하게 묻혔다. 차가운 바닷물이 순식간에 윤하사를 삼켰다. 소용돌이치는 와류가 그녀를 테트라포드 깊은 곳, 빛조차 닿지 않는 심연으로 끌고 내려갔다. 그제야 김대위는 화들짝 놀란 척 연기를 시작했다. 윤하사. 야, 거기 누구 없어. 라면을 끓이던 병사들이 놀라서 뛰어왔다. 무슨 일입니까, 대위님? 윤하사가 발을 헛디뎠어. 내가 가지 말라니까 기어이 위험한 데로 가더니. 김대위는 억지스런 표정으로 바다를 가리켰다. 검은 파도만이 넘실거릴 뿐 윤하사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구조해야 합니다. 밧줄 가져와. 한 중사가 밧줄을 들고 테트라포드 쪽으로 뛰어내리려 했다. 그때였다. 동작 그만. 거기서. 김대위가 중사의 앞을 가로막았다. 지금 파도 안 보여? 너까지 죽고 싶어 환장했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들어가면 너도 죽어. 내가 지휘관으로서 명령한다. 전원 대기해. 하지만 대위님, 지금 구하지 않으면 윤하사는. 시끄러워. 내 말 안 들려? 해경 불렀으니까 기다려. 섣불리 움직이다가 인명피해 늘리면 내가 책임질 거야. 김대위는 구조의 골든타임을 고의로 흘려보냈다. 1분, 2분. 윤하사가 숨을 참을 수 있는 한계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다. 김대위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 파도의 이 수온이다. 절대 못 살아남아. 그는 어둠 속에서 몰래 입꼬리를 말아 올렸다. 완벽한 사고사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윤세아 하사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거센 조류가 흐르는 동해의 특성상 시신이 먼 바다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부대 내 분위기는 침통했지만 사건은 김대위의 의도대로 흘러갔다. 헌병대 조사실. 김태호 대위는 수척해진 얼굴을 하고 물론 연기였다 조사를 받고 있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
윤 하사가 고기를 잡겠다는 욕심에 안전장구도 없이 내려가 버려서 김대위는 미리 입을 맞춰둔 병사들의 진술을 토대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술을 마셨다는 제보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날이 추워서 몸 좀 녹이려고 따뜻한 커피를 마셨을 뿐입니다. 병사들도 다 봤습니다. 이미 김 대위의 아버지인 김 의원이 군 수뇌부에 손을 써둔 상태였다. 조사관은 형식적인 질문만 몇 개 던지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목격자 진술도 일치하고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던 것 같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건은 안전수칙 위반에 의한 실족사로 종결되었다. 김 대위는 징계는커녕 부하를 잃은 슬픔을 딛고 부대를 지키는 참군인으로 포장되기까지 했다. 한편 서울 계룡대 해군본부 참모총장실의 무거운 정막을 깨고 전화벨이 울렸다. 윤기중 대장은 펜을 놓고 수화기를 들었다. 네, 총장입니다. 뭐라고? 윤 총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보고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딸이 그토록 아끼던 외동딸 세아가 훈련도 아닌 낚시터에서 실족사했다는 것이다.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는 말에 윤 총장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사고 경위가 안전수칙 위반. 윤 총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제 딸은 수영선수 출신이었다. 물을 누구보다 잘 알고 겁이 많지는 않지만 무모하지도 않은 아이였다. 그런 세아가 출입 통제 구역에 제 발로 들어가서 미끄러졌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보고자는 누구인가? 현장 지휘관 김태호 대위입니다. 국방위 김 의원 아들입니다. 윤 총장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 김 의원. 군 인사 때마다 청탁을 넣어오던 그 작자의 아들이다. 알겠네. 유가족. 아니, 내 가족에게는 내가 직접 알리지. 일단 보안 유지해. 전화를 끄는 윤 총장은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바라보았다. 하사 계급장을 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세아의 사진이었다. 아빠, 나 아빠 백 도움 하나도 안 받고 내 힘으로 인정받을 거야. 그러니까 절대 아는 척하면 안 돼. 그 약속 때문에 딸이 차가운 바다에 빠져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지금도 당장 달려가지 못하고 있었다. 윤 총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정보사령부 이 팀장 조용히 들어오라고 해. 그리고 포항 쪽 해경구조대장 내 직통 라인으로 연결해.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활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내 딸을 건드린 게 단순한 파도가 아니라면 그게 누구든 바다보다 더 깊은 곳에 수장시켜주마. 하지만 세상은 아직 윤세아 하사가 참모총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가 그 차가운 바닷속 에어포켓에서 필사적으로 숨을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김태호 대위는 국군 수도병원 영안실이 아닌 VIP 병실에 마련된 가짜 유가족 대기실로 향하며 콧노래를 불렀다. 합의금 적당히 쥐어주고 위로하는 척 눈물 좀 짜내면 끝나겠지. 세탁 소집 딸이라니 5천만 원 정도면 감지덕지할 거야. 그가 열고 들어갈 병실 문 뒤에 별 4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차가웠다.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냉기가 온몸을 휘감았다. 윤세아는 자신이 비명을 질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등 뒤에서 느껴진 둔탁한 충격, 허공을 가르는 부유감, 그리고 이어진 딱딱한 수면과의 충돌. 그 모든 것이 찰나의 순간에 벌어졌다. 거대한 파도는 자비가 없었다. 입을 벌린 악어처럼 윤세아를 삼킨 바다는 그녀를 사정없이 테트라포드 틈새로 처박았다. 흡. 짠물이 코와 입으로 들이닥쳤다. 수영선수 출신인 그녀의 본능이 즉각 반응했다. 입을 굳게 다물고 호흡을 멈췄다.
하지만 자연의 힘 앞에서는 인간의 수영 실력 따위는 무력했다. 파도는 그녀를 방파제 구조물 안쪽, 빛조차 닿지 않는 미로 속으로 휩쓸고 들어갔다. 몸이 이리저리 부딪혔다. 어깨가 콘크리트에 긁히고 무릎이 찧었다. 군복이 찢겨나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비명을 지를 수조차 없었다. 입을 여는 순간 죽음이었다. 정신 차려야 해. 여기서 정신 놓으면 끝이다. 윤세아는 필사적으로 눈을 떴다.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위인지 아래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는 혼돈 속에서 그녀는 손을 뻗어 무언가를 잡으려 허우적거렸다. 손끝에 미끌미끌한 해조류와 따가운 따개비들이 만져졌다. 그때 거대한 너울이 다시 한번 들이닥쳤다. 쾅! 물살이 그녀의 몸을 들어올려 어딘가로 쑥 밀어넣었다. 테트라포드들이 엉켜 만들어진 좁은 틈새였다. 푸아! 기적이었다. 머리가 수면 위로 솟구쳤다. 폐부 깊숙이 공기가 들어왔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지만 테트라포드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만들어진 작은 에어 포켓 공기 주머니 존재했다. 수면과 위쪽 구조물 사이에 고작 30cm 남짓한 공간이 있었다. 윤세아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짠물과 피냄새, 그리고 썩은 해조류의 악취가 진동했다. 살았다. 하지만 안도감은 잠시였다. 이곳은 감옥이었다. 파도가 칠 때마다 에어포켓의 수위가 넘실거렸고 밖으로 나가는 구멍은 물속 어딘가에 잠겨 있었다. 섣불리 잠수해서 나가려다가는 방향을 잃고 익사할 것이 뻔했다. 게다가 밖은 칠흑 같은 밤바다였다. 추위가 밀려왔다. 11월의 바다는 얼음장 같았다. 젖은 군복은 체온을 빠르게 앗아갔다. 턱이 덜덜 떨리고 손가락 감각이 사라져갔다. 저체온증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 주머니를 더듬었다. 낚시를 할 때 습관처럼 챙겨 다니던 방수팩이 만져졌다. 그 안에 핸드폰이 들어있었다. 제발. 다행히 전원은 켜져 있었다. 하지만 통신 신호는 잡히지 않았다. 두꺼운 콘크리트 구조물 틈새라 전파가 차단된 탓이었다.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때 윤세아의 머릿속에 조금 전의 상황이 스쳐 지나갔다. 김태호 대위가 다가오던 순간 그의 비릿한 술 냄새, 그리고 등 뒤에서 들려오던 목소리. 여기서 발 헛디디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는 실수로 민 게 아니었다. 명백한 사리를 가지고 자신을 찼다. 윤세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다. 내가 왜 여기서 죽어야 하지? 고작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 때문에? 그녀는 흐릿해져가는 의식을 붙잡으며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켰다. 그리고 방수팩을 다시 꽉 잠가 군복 안주머니 가장 깊숙한 곳에 넣고 지퍼를 올렸다. 만약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내 시신이 발견된다면 이 핸드폰만은 남아서 저 악마의 가면을 벗겨주기를. 아빠, 미안해. 나 춥다. 의식이 전멸하는 형광등처럼 깜빡였다. 환청이 들렸다. 아빠의 목소리 같기도 했고 파도 소리 같기도 했다. 윤세아는 테트라포드 벽면에 몸을 기댄 채 천천히 눈을 감았다. 한편 방파제 위. 김태호 대위는 연기 대상 감인 연기를 펼치고 있었다. 윤하사, 제발 대답 좀 해봐. 젠장, 내가 지키지 못했어. 그는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척했다. 부하들은 겁에 질려 감히 바다 근처로 다가가지도 못하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멀리서 해경 경비정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김태호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너무 늦었어. 이 파도의 30분이면 시신도 못 찾아. 완벽해. 하지만 그는 몰랐다.
대한민국 해군의 정점에 있는 남자 윤기중 참모총장이 포항 인근의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 구조팀과 해경 구조대장에게 직접 비밀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을, 생존 가능성이 0.1%라도 있다면 샅샅이 뒤져라. 테트라포드 틈새, 바위 및 해안가 동굴까지 모조리. 이건 총장 명령이다. 구조대원들은 일반적인 수색 절차를 넘어섰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파도가 몰아치는 테트라포드 사이사이로 수중 드론과 특수 장비를 투입했다. 그리고 새벽 2시, 구조대원의 서치라이트 불빛이 테트라포드 깊숙한 틈새를 비췄다. 그곳에 창백하게 질린 채 기적처럼 숨을 붙잡고 있는 윤세아의 손끝이 보였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김태호에게 승리의 시간이었다. 윤하사는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은 그가 설계한 대로 실종 후 사망 추정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다. 그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다. 김태호는 사건 다음 날 현장에 있었던 부하들을 휴게실로 불러 모았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번 일은 불행한 사고였다. 윤 하사가 내 명령을 어기고 욕심을 부리다 벌어진 일이야. 그렇지? 그는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쏘아보았다. 만약 딴소리가 나오면 너희는 방관자가 된다. 상관의 명령 불복종을 방치하고 동료를 죽게 내버려둔 공범이 되는 거야.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너희 군 생활 꼬이게 하는 건 일도 아니야. 전역하고 나서도 취직길 막히고 싶지 않으면 입조심들 해. 협박과 회유가 섞인 말에 힘없는 병사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김태호가 두려웠고 그의 뒷배경인 국회의원 아버지가 더 두려웠다. 김태호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자신의 관사로 돌아왔다. 그는 샤워를 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당당했다. 하사 나부랭이 하나 처리하는데 너무 신경 썼나. 뭐 덕분에 골치 아픈 년 하나 치웠으니 속은 시원하네.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아버지, 김 의원이었다. 예, 아버지. 네, 잘 처리됐습니다. 군 수사관들도 제 편입니다. 그냥 안전수칙 위반으로 종결될 겁니다. 유가족이요? 하하, 아버지 걱정 마세요. 알아보니 집안이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세탁소나 하는 집안이라던데 보상금 조금 쥐어주고 제 얼굴 비추면서 쇼 한번 해주면 감지덕지에서 합의서 찍을 겁니다. 김태호는 스피커폰을 켜놓고 맥주캔을 땄다. 네네. 국방위 감사 때 문제없게만 해주십시오. 아, 이번에 저 소령 진급 심사 있는 거 아시죠? 이번 사고 수습 잘한 걸로 공적 좀 띄워주세요. 부하를 잃은 아픔을 승화시킨 지휘관, 뭐 이런 거 좋잖아요. 악마가 따로 없었다. 그는 사람을 죽여놓고 그것을 자신의 진급 발판으로 삼으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김태호는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었다. 가슴에는 훈장과 약장을 주렁주렁 달았다. 그는 거울을 보며 슬픈 표정을 연습했다. 눈썹을 살짝 찌푸리고 입꼬리를 내리며 침통한 표정을 짓는 연습을 수십 번 반복했다. 완벽해. 그는 위로금 봉투와 미리 작성된 합의서를 챙겨들었다. 합의서 내용은 간단했다. 이번 사고는 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며 군과 지휘관에게 어떠한 민영사상 책임도 묻지 않는다. 목적지는 국군 수도병원. 윤 하사의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군에서는 관례상 빈소를 마련하거나 유가족 대기실을 배정한다. 김태호는 유가족들이 병원에서 오열하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며 벤츠 승용차에 올랐다. 가서 눈물 좀 흘려주고 밥이나 한 끼 사 먹으라고 돈 봉투 던져주고 와야지. 귀찮게 시리.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무언가 분위기가 이상했다. 보통의 사고사라면 유가족들의 통곡 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야 정상이건만 윤 하사의 가족이 있다는 병동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게다가 안내된 곳은 일반 병실이 아닌
장성급이나 VIP들만 쓴다는 특실 병동이었다. 뭐야? 군에서 배려를 좀 과하게 했나? 시체도 못 찾았는데 무슨 VIP실을 줘? 김태호는 의아했지만 곧 자신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 병원장이 알아서 기었다고 착각했다. 역시 아버지 빽이 좋긴 좋아. 내가 온다고 방까지 업그레이드 해줬네. 그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VIP 병실 문 앞에 섰다. 문고리를 잡는 그의 손에는 땀이 아닌 기만과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지옥으로 굴러떨어질 것이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못한 채 계십니까? 윤세아 하사 중대장 김태호 대위입니다. 김태호는 노크를 2번 하고 병실 문을 열었다. 병실 안은 넓고 쾌적했다. 창밖으로 늦가을의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창가 쪽에 웬 중년 남자가 뒷짐을 진 채 서 있었다. 허름한 점퍼 차림이 아니었다. 핏이 딱 떨어지는 정장 바지에 위에는 간편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어깨가 딱 벌어진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김태호의 눈에 그 뒷모습은 그저 자식을 잃은 힘없는 아버지로만 보였다. 아, 아버님이시군요. 윤세아 하사의 소식. 정말 유감입니다. 김태호는 고개를 숙이는 척하며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했다. 중년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김태호는 그 침묵을 기선 제압을 당한 굴욕감으로 받아들였다. 뭐야, 인사를 했는데도 반응이 없어. 감히 대위가 왔는데. 그는 속으로 혀를 차며 본론을 꺼냈다. 거참 자식이 부모 말 안 듣고 위험한 데 갔다가 그렇게 된 걸 어쩌겠습니까? 저도 말린다고 말렸는데. 윤 하사가 고집이 좀 세야 말이죠. 그는 슬쩍 테이블 위에 위로금 봉투와 합의서를 올려놓았다. 이건 제 작은 성의입니다. 그리고 이건 합의서인데 군에서 보상 절차 빨리 받으시려면 이거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 제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국회의원 김 의원님이십니다. 제가 아버지께 잘 말씀드려서 보상금 섭섭지 않게 챙겨드릴 테니 여기서 좋게 마무리하시죠. 김태호의 말은 위로가 아닌 협박이었다. 내 아버지는 국회의원이니 까불지 말고 돈 받고 떨어져라라는 뜻이 명백했다. 그때였다. 자네. 중년 남자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자네 아버지가 김 의원인가?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네요. 그러니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내 딸 목숨값이. 중년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고작 이 종이 쪼가리 한 장이란 말이지. 김태호는 남자가 돌아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남자의 눈빛은 맹수와도 같았다. 그저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릴 정도의 살기였다. 그리고 김태호의 시선이 남자의 가슴팍이 아닌 옆에 걸려있던 정복 상의로 향했다. 옷걸이에 걸린 흑청색 동정복. 그곳에는 명찰 대신 화려한 약장들이 훈장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그리고 소매와 어깨에는 은색으로 빛나는 별이 4개. 하나, 둘, 셋, 넷. 대장. 해군 참모총장. 김태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별 4개는 환영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해군 서열 1위, 해군 참모총장 윤기중 제독 앞에 서 있었다. 그것도 내 아빠는 국회의원이다라고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총장님? 아니. 왜 여기에? 김태호는 입을 떡 벌리고 뒷걸음질 쳤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윤세아 하산의 집이 세탁소를 한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참모총장? 그럼 윤세아는 총장의 딸? 윤기중 총장이 천천히 김태호에게 다가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둥 소리처럼 병실을 울렸다. 자네가 말한 그 세탁소가 내 군복을 빨아입는다는 뜻이었나 보군.
나는 내 딸이 내 힘으로 군 생활하는 게 싫다고 해서 모른 척 해줬는데 그게 자네 같은 놈들에게 먹잇감이 될 줄은 몰랐네. 총장님, 그게 아니라 오해십니다. 저는 정말 윤 하사를 아끼는 마음에. 아껴? 윤 총장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아끼는 부하를 그 거친 파도 속에 밀어넣고 구조하려는 동료들까지 막아서며 죽게 내버려 둔 게 자네식의 사랑인가? 아닙니다. 저는 밀지 않았습니다. 실족입니다. 정말입니다. 김태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살인 미수는 인정할 수 없었다. 증거가 없으니까. 윤 하사는 죽었고 시신도 없으니 끝까지 우기면 된다고 생각했다. 증거 있으십니까? 제가 밀었다는 증거 있냐고요. 억울합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김태호는 악을 쓰며 대들었다. 그때였다. 차르륵. 병실 안쪽 침대를 가리고 있던 커튼이 젖혀졌다. 증거. 여기 있습니다. 김태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산소 호흡기를 떼고 침대에 비스듬히 앉아있는 여자. 링거줄을 주렁주렁 달고 있지만 그 서늘한 눈빛만은 살아있는 윤세아 하사였다. 귀신을 본 듯 김태호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이오. 윤하사? 살아있어서 유감이네요, 대위님. 윤세아는 힘겹게 손을 들어 옆에 있던 방수팩에 담긴 핸드폰을 들어보였다. 그리고 방파제에서는 발밑을 조심하셨어야죠. 저는 헛디딘 게 아니라 차인 거니까요. 그녀가 화면을 터치하자 녹음된 음성이 병실에 울려 퍼졌다. 파도 소리 사이로 김태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여기서 발 헛디디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둔탁한 타격음과 비명소리. 김태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었다. 끝이었다. 국회의원 아버지도 소령 진급도 자신의 인생도 모든 것이 저 핸드폰 하나와 별 4개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헌병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김태호 대위, 당신을 살인 미수 및 허위 보고 직권 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차가운 수갑이 김태호의 손목을 파고들었다. 윤 총장은 짐승처럼 끌려나가는 김태호의 뒷모습을 보며 나직하게, 하지만 뼈가 시리도록 차갑게 말했다. 기대하게. 자네 아버지도 자네도 법이 허용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박살을 내줄 테니. 헌병대 취조실의 공기는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철제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그리고 천장에 달린 감시 카메라가 전부인 그곳에 김태호 대위는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다. 이거 안 풀어? 야, 너희 내가 누군지 몰라. 우리 아버지가 국방위 간사야. 너희 다 옷 벗고 싶어 환장했어? 김태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헌병 수사관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넘길 뿐이었다. 그 무시가 김태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전화 한 통만 쓰게 해줘. 아버지한테 연락해야 한다고. 앉으십시오, 김태호 대위. 아니, 김태호 씨라고 불러야 하나. 수사관이 차갑게 일갈했다. 지금 당신 아버님이 당신을 구해줄 상황이 아닐 텐데. 뭐? 그게 무슨 개소리야? 그 시각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김태호의 아버지 김광철 의원의 집무실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어 있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긴급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속보 해군 현역 대위 하사를 살해 시도. 알고 보니 피해자는 해군 참모총장의 딸. 속보 가해자 김모 대위, 국방위 김광철 의원의 아들로 밝혀져. 권력형 비리 의혹 확산. 김 의원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집어 던졌다. 텔레비전 화면이 박살나며 불꽃이 튀었다. 에이, 이 멍청한 놈이 건드릴 게 없어서 참모총장 딸을 건드려?
그것도 죽이지도 못하고 살려서 보내. 비서관이 사색이 되어 들어왔다. 의원님, 지금 당사 앞에서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당 대표님께서도 탈당을 권유하는 전화를. 시끄러워. 윤 총장 연결해. 당장. 김 의원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윤기중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연결되었다. 윤 총장. 나야 김광철 의원. 허허, 이거 우리 아이들끼리 사소한 오해가 있었나 본데. 김 의원은 최대한 비굴하면서도 뼈가 있는 목소리를 냈다. 자식 키우는 부모 마음 다 똑같지 않나. 우리 태우가 실수를 좀 했어. 내가 윤 총장 섭섭지 않게 내년 예산안 심사 때 해군 쪽 대폭 밀어줄 테니까 좋게 좋게 합시다. 네. 그 하사. 아니 따님 치료비는 내가 백지수표로 줄 테니까.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윤 총장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의원.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요. 뭐? 이보시오 윤 총장. 당신 아들이 내 딸에게 한 짓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 미수야. 그리고 당신이 지금 내게 제안한 건 뇌물수수 및 직권 남용이고. 이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국방위 간사야. 당신 옷 벗기는 건 일도 아니라고. 윤 총장의 코웃음 소리가 들렸다. 내 옷은 국가가 입혀준 것이지 당신 같은 정치인 나부랭이가 입혀준 게 아니야.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당신 집무실로 압수수색 들어갈 겁니다. 당신 아들이 사고를 은폐하려고 조작한 공문서들, 그리고 당신이 군 수뇌부에 압력 넣은 통화 녹취록. 내가 다 넘겼거든요. 뭐라. 당신 아들은 군사법원에서 최고형을 받을 거고 당신은 감방에서 아들과 눈물겨운 상봉을 하게 될 겁니다. 끊습니다. 뚝. 전화가 끊어짐과 동시에 집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검찰 수사관들이 파란 상자를 들고 들이닥쳤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김광철 의원님 직권 남용 및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김 의원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자신의 정치 생명은 물론 집안 전체가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썩은 동아줄은 이미 끊어져 있었다. 다시 헌병대 취조실. 수사관이 김태우 앞에 태블릿 PC를 내려놓았다. 화면에는 아버지가 검찰에 연행되는 뉴스가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었다. 김태우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믿었던 아버지, 자신을 지켜주던 절대 권력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제 현실을 좀 알겠나? 너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지은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할 거야. 김태우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다. 하지만 그것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앞날에 대한 공포 그리고 억울함의 눈물이었다. 끝까지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이 뒤집혔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는 방파제 살인 미수 사건으로 도배되었다. 특히 가해자가 국회의원 아들이고 피해자가 신분을 숨긴 채 묵묵히 복무하던 참모총장의 외동딸이라는 드라마 같은 설정은 대중들의 분노와 관심을 폭발시켰다. 충격 김태호 대위, 과거에도 병사들에게 갑질. 피해 사례 속출. 녹취록 공개 세탁소 하시나? 김태호의 막말, 국민적 공분사다. 윤세아 하사 아빠 백 싫다 신분 숨기고 최전방 지원. 참군인의 표상. 여론은 김태호와 그의 아버지를 향해 돌을 던졌다. 국방부 게시판은 김태호를 파면하고 엄벌에 처하라는 청원으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윤세아 하사는 병원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다. 그녀의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 덕분이었다. 병실에는 윤기중 총장이 퇴근 후마다 찾아와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미안하다 세아야. 아비가 못나서 내가 그런 꼴을 당하게 하고. 천하를 호령하는 사성 장군 윤기중도 딸 앞에서는 눈물 많은 아버지일 뿐이었다. 윤세아는 웃으며 아버지의 손등을 토닥였다. 아빠, 나 괜찮아. 그리고 나 이번 일로 배운 게 있어. 계급이 깡패가 아니라 정의가 깡패라는 거. 아빠가 보여줬잖아. 윤세아는 휠체어를 타고 기자회견장에 섰다. 수많은 플래시 세례가 터졌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저는 특혜를 바라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짓밟힌 것에 대해 정당한 처벌을 요구할 뿐입니다. 김태호 대위는 저를 죽이려 했고 구조를 방해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행위입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국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사이다 하사 강철 멘탈이라는 별명이 붙으며 응원의 메시지가 쇄도했다. 반면 군사법정에 선 김태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계급장이 뜯겨나간 죄수복을 입은 그는 덥수룩한 수염과 퀭한 눈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판사 피고인 김태호.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김태호 조. 존경하는 재판장님. 죽일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냥 겁만 주려고.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였고 끝까지 비겁한 변명이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윤세아의 동료들이 야유를 보냈다. 검사는 결정적인 증거인 윤세아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을 재생했다. 여기서 발 헛디디면 아무도 모르는 거야. 둔탁한 타격음. 너희까지 죽어. 내려가지 마.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명백한 살인 고의 그리고 구조 방해를 통한 살인 실행의 착수.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은 상관으로서 부하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괴롭히다 살해를 시도했다. 또한 구조를 방해하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저질렀으며 이후 반성하기는커녕 권력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이는 국군 명예를 실추시키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패륜적 범죄다. 김태호는 덜덜 떨며 두 손을 모았다. 제발 집행유예만이라도. 이에 본 법정은 피고인 김태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또한 군인연금법에 의거 재정 및 불명예 전역을 명한다. 15년? 김태호의 눈이 뒤집혔다. 15년이면 그의 청춘이 송두리째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말도 안 돼. 이건 모함이야. 우리 아버지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이거 놓으라고.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가며 김태호는 발악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경멸 그 자체였다. 윤세아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동정도 아까운 쓰레기. 법정 문이 닫히는 순간 김태호는 보았다. 윤세아 하사가 아버지 윤기중 총장과 함께 자신을 보며 싸늘하게 미소 짓는 모습을. 그것이 그가 사회에서 본 마지막 빛이었다. 철컹.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국군 교도소. 대한민국에서 가장 엄격하고 규율이 세다는 곳. 김태호는 이제 대위 김태호가 아닌 수인 번호 4885번일 뿐이었다. 입소 절차는 굴욕적이었다. 발가벗겨진 채 신체 검사를 받고 똥구멍까지 검사당했다. 그가 병사들에게 시키며 낄낄거렸던 짓들을 자신이 당하고 있었다. 4885번. 똑바로 안 서? 교도관이 곤봉으로 김태호의 옆구리를 찔렀다. 아, 아픕니다. 저장교 출신입니다. 대우가 왜 이렇습니까? 장교, 여기가 사회인 줄 아나. 넌 그냥 살인미수범 찌질이일 뿐이야. 어디서 짬밥 타령이야?
교도관은 김태호를 독방이 아닌 8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로 밀어넣었다. 방 안의 공기는 텁텁했다. 구석에 앉아있던 수감자들이 일제히 김태호를 쳐다봤다. 그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어이 신입, 인사 안 받냐? 방장으로 보이는 덩치 큰 사내가 물었다. 김태호는 쭈뼛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아, 안녕하십니까? 김태호라고 합니다. 김태호? 아, 뉴스에 나온 그 국회의원 아들. 참모총장 딸 밀어버린 그 패기 넘치는 양반. 수감자들이 킬킬거리며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그때 구석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던 왜소한 체격의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김태호는 그 얼굴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까무잡잡한 피부, 눈 밑에 있는 작은 흉터. 김태호가 소대장 시절 노래를 못 부른다며 한겨울에 팬티만 입혀 연병장에 세워두고 물을 뿌렸던 관심병사. 그 괴롭힘을 못 이겨 탈영했다가 잡혀온 김영철 이병이었다. 김영철? 김영철이 걸레를 내려놓고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광기 어린 희열이 서려 있었다. 어이구, 이게 누구십니까? 우리 김태호 중대장님 아니십니까? 방장이 흥미롭다는 듯 물었다. 뭐야, 김이병. 아는 사이야? 아주 잘 알죠. 제가 군 생활 내내 이분 덕분에 자살 기도만 3번 했거든요. 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주신 은인이십니다. 김영철의 말에 방 안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다. 군 교도소에는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친 인생을 산 놈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조차 가장 경멸하는 것이 있는 집 자식의 갑질이었다. 수감자들이 김태호를 둥그렇게 에워쌌다. 야, 김이병. 오늘 내 생일이다. 회포 좀 풀어야지. 방장이 눈짓을 했다. 김영철은 씩 웃으며 김태호의 멱살을 잡았다. 대위 시절에는 감히 눈도 못 마주치던 이병 나부랭이가 이제는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대위님, 기억나십니까?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군대는 계급이 깡패라고. 자, 잠깐만. 영철아, 우리 대화로. 퍽. 김영철의 주먹이 김태호의 명치를 꽂았다. 김태호는 억소리도 못 내고 바닥에 꼬꾸라졌다. 대화? 대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는 내가 살려달라고 빌 때 대화했냐? 김영철은 김태호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웠다. 자, 대위님. 옛 추억도 생각나는데 재롱 한번 부려보시죠. 김영철이 주변 수감자들에게 윙크를 날렸다. 어이, 김이병. 아니지, 이제 김훈련병이지. 노래 한번 해봐. 신나는 걸로. 동작 틀리면 알지. 그것은 과거 김태호가 김영철에게 매일 밤 시켰던 짓이었다. 김태호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타올랐다. 못하겠어. 못해? 아,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얘들아, 신고식 좀 제대로 하자. 수감자들의 발길질이 사방에서 쏟아졌다. 군화발보다 더 매서운 맨발과 슬리퍼의 폭행. 김태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래? 그럼 해봐. 빨리. 김태호는 퉁퉁 부은 입술을 달달 떨며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나의 살던 고향은. 목소리가 작다. 안 들려? 군기가 빠졌어.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김태호는 엉엉 울며 노래를 불렀다. 바지를 적신 오줌이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수감자들은 그 꼴을 보며 박장대소했다. 꼴 좋다. 천하의 김태호 대위가 오줌 싸개가 됐네.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김태호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자신이 휘두르던 권력이 사라진 후 남은 자신의 모습은 그저 나약하고 비겁한 벌레만도 못하다는 것을.
그의 징역 15년은 이제 겨우 첫날이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밖에서 윤세아 하사가 누릴 영광과 행복과는 정반대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매서웠던 겨울 바람이 물러가고 진해 군항에는 흐드러지게 벚꽃이 피어올랐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세상과 달리 김태호가 갇힌 국군 교도소의 독방은 여전히 시리고 축축한 겨울이었다. 4885번 면회다. 교도관의 목소리에 김태호는 힘없이 고개를 들었다. 퀭한 눈, 덥수룩한 수염, 영양실조에 걸린 듯 앙상해진 볼. 불과 몇 달 전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던 위풍당당한 대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혹시나 아버지가 손을 써서 자신을 빼내주러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면회실로 향했다. 하지만 유리병 너머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변호를 맡았던 국선 변호인이었다. 항소심 결과 나왔습니다. 변호인은 서류 가방을 열지도 않은 채 건조하게 말했다. 기각입니다. 1심 판결인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김태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거짓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김 의원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는데. 대법원까지 가야죠. 돈은 얼마든지. 김광철 전 의원님도 오늘 아침 구속 기소되셨습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7년을 구형받으셨습니다. 지금 당신 집안 풍비박산 났습니다. 재산은 전액 몰수 추징당할 거고요. 변호인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다. 그러게 왜 건드려도 하필 참모총장 딸을 건드립니까? 당신 하나 때문에 집안이 멸문지화 수준으로 망했어요. 더 볼 일 없습니다. 변호인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김태호는 유리벽을 긁으며 울부짖었다. 안 돼. 안 된다고. 내가 누군데. 나 김태호야. 여기서 썩을 수 없어. 교도관들이 달려들어 발악하는 그를 제압했다. 질질 끌려가던 김태호의 시선이 면회실 구석에 켜져 있는 텔레비전에 꽂혔다. 뉴스 채널이었다. 생중계 해군 살신성인의 자세 보여준 윤세아 하사 특별 진급 신고식. 화면 속에는 눈부시게 하얀 정복을 입은 여군이 단상 위에 꼿꼿하게 서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영웅 윤세아였다. 그녀의 얼굴은 봄 햇살보다 더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으아. 김태호는 자신이 짓밟으려 했던 꽃이 거목이 되어 자신을 내려다보는 모습에 비참한 괴성을 질렀다. 그 소리는 교도소의 두꺼운 철문 뒤로 허무하게 사라졌다. 같은 시각 해군 본부 대강당. 수백 명의 장병들이 도열한 가운데 엄숙하고도 웅장한 군악대의 연주가 울려 퍼졌다. 단상 중앙에는 윤세아 하사가, 아니 이제는 윤세아 중사가 서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피해자로 남지 않았다. 병상에서 일어나자마자 부조리 척결을 위한 군 내부 고발센터를 만드는데 앞장섰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탰다. 해군은 그녀의 불굴의 의지와 군인 정신을 높이 4.1계급 특진을 결정했다. 진급 신고. 하사 윤세아는 0월 0일부로 중사 진급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필승. 우렁찬 목소리가 강당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해군 참모총장 윤기중 대장이 서 있었다. 평소에는 호랑이처럼 무서운 지휘관이었지만 오늘 그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윤 총장은 단상 아래로 내려와 딸의 앞에 섰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어깨에 붙어있는 하사 계급장을 떼어내고 반짝이는 중사 계급장을 달아주었다. 계급장을 달아주는 아버지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 어떤 비단결보다 따뜻했다. 축하한다, 윤 중사. 공식적인 자리였기에 윤 총장은 딸이 아닌 윤 중사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고맙습니다, 총장님. 윤세아 역시 절도 있게 대답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살아줘서 고맙다, 내 딸.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아빠. 윤 총장은 계급장을 다 달아준 뒤 규정에도 없는 행동을 했다. 딸을 와락 끌어안은 것이다. 강당을 가득 메운 장병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환호성을 질렀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다. 그것은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를 지켜낸 부녀에 대한 진심 어린 찬사였다. 식이 끝나고 윤세아는 꽃다발을 한아름 안은 채 강당 밖으로 나왔다. 눈부신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 새로 단 중사 계급장을 비췄다. 윤 중사님, 축하드립니다. 동료들이 행가래를 치겠다며 달려들었다. 윤세아는 활짝 웃으며 그들 틈에 섞였다. 더 이상 그녀는 숨죽이며 지내던 세탁소집 딸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해군의 당당한 중견 간부이자 거친 파도를 이겨낸 승리자였다. 몇 달 뒤, 윤세아 중사는 휴가를 내고 다시 그 방파제를 찾았다. 여전히 파도는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고 테트라포드는 검은 입을 벌리고 있었다. 하지만 윤세아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그녀는 낚시 포인트가 아닌 안전 펜스 뒤편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지난날 이곳은 그녀에게 죽음의 장소였고 공포의 공간이었다. 김태호라는 악마에게 짓밟히고 차가운 심연 속으로 내던져졌던 곳. 하지만 이제 이곳은 그녀가 다시 태어난 곳이 되었다. 죽음을 이겨내고 악을 처단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낸 증거의 장소가 된 것이다. 윤세아는 주머니에서 작은 캔 커피 하나를 꺼냈다. 김태호, 넌 거기서 평생 썩어. 난 이제 시작이니까. 그녀는 커피를 마시지 않고 바다를 향해 건배하듯 들어 올렸다가 쓰레기통에 단호하게 던져 넣었다. 과거의 아픈 기억도 저 캔 커피처럼 분리수거해 버리겠다는 듯이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시원하다. 윤세아는 뒤를 돌았다. 저 멀리서 윤기중 총장이 사복 차림으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세아, 다 봤으면 가자. 엄마가 매운탕 끓여놨다. 네, 가요 아빠. 윤세아는 힘차게 달렸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뒤로는 거센 파도가 쳤지만 그녀의 앞길은 탄탄대로였다. 정의가 승리하고 악인은 처벌받고 선한 자는 복을 받는다는 그 단순하고도 명쾌한 진리가 그녀의 등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으니까. 이것은 권선징악, 그 완벽한 사이다의 끝이었다. 국군 교도소의 아침은 사회보다 빨랐고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기상, 전원 기상, 점호 준비. 새벽 6시. 날카로운 호각 소리와 함께 4885번 김태호는 눈을 떴다. 아니, 사실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좁은 모포 위에서 옆 사람의 발길질을 피해 새우잠을 자야 했고 밤새도록 악몽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꿈속에서 그는 계속 차가운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렸고 위에서는 윤세아 중사가 그를 내려다보며 비릿하게 웃고 있었다. 어이 4885번. 굼뜨다. 동작 안 빠르냐? 그 같은 방을 쓰는 왕고 최고참 수감자가 지나가며 김태호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찰싹 때렸다. 사회에서 조직 폭력배 생활을 하다 들어온 그는 군 출신 장교인 김태호를 유난히 괴롭혔다. 죄송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김태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과거 부하들에게 고개 빳빳이 안 들어? 라고 소리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 그는 이 좁은 방 안서열 꼴찌 폐급이었다. 아침 식사 시간. 메뉴는 퉁퉁 부른 국수와 깍두기 몇 조각이었다.
김태호가 식판을 들고 구석 자리에 앉으려는데 누군가 그의 발을 걸었다. 우당탕. 식판이 바닥에 엎어지고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발을 건 사람은 과거 김태호가 행군 때 낙오하면 죽인다며 군장 2개를 매게 했던 옛 부하 병사였다. 그는 다른 죄목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여기서 김태호를 만난 건 운명의 장난이었다. 아이고, 우리 중대장님 식판 엎으셨네. 손에 힘이 없으셔서 어쩌나. 바닥에 떨어진 거라도 드셔야지. 군인은 남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병사 출신 수감자들이 킬킬거리며 김태호를 애워쌌다. 교도관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다. 교도소 내에서도 아동 범죄자와 권력형 갑질 범죄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 김태호는 붉어진 얼굴로 바닥에 떨어진 국수 가닥을 손으로 주워 담았다. 치욕스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배가 고팠다. 여기서 굶으면 오후 노역을 버틸 수 없었다. 맛있냐? 많이 먹어라. 15년 동안 많이 먹어야지. 그날 오후 채석장 노역이 이어졌다. 김태호는 무거운 돌을 나르며 비틀거렸다. 손바닥은 이미 물집이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김태호, 똑바로 안 해. 꾀병 부리지 마. 교도관의 호통이 떨어졌다. 잠시 숨을 돌리려 허리를 폈던 김태호는 다시 돌덩이를 들어 올렸다. 그때 멀리서 면회 방송이 들려왔다. 4885번 김태호, 4885번 김태호. 면회. 김태호의 눈이 번쩍 뜨였다. 변호사는 떠났지만 혹시 어머니가 오신 건 아닐까? 어머니라면 아버지가 숨겨둔 재산으로 유능한 변호사를 사서 가명을 시도해 줄지도 모른다. 그는 흑투성이가 된 채 면회실로 뛰어갔다. 하지만 유리병 너머에 있는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들. 채권 추심업자들이었다. 김태호 씨 되십니까? 김광철 씨, 그러니까 부친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연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김태호 씨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합니다. 뭐라고요? 내 재산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내 오피스텔, 내 차. 이미 경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친께서 옥중에서 합의금 마련하신다고 사채를 좀 쓰셨더군요. 그거 못 갚으셔서 당신 앞으로 빚이 상속될 겁니다. 출소하고 나면 아마 빚만 수십억일 겁니다. 열심히 갚으셔야겠네요. 15년 뒤에 뵙죠. 남자는 차가운 미소를 남기고 떠났다. 김태호는 면회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15년의 징역도 모자라 출소 후에는 빈털터리 빚쟁이가 되어야 한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그의 인생 사전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순간이었다. 터덜터덜 감방으로 돌아온 그를 기다리는 건 또다시 시작된 왕고의 호출이었다. 야, 4885. 오늘 분위기 우중충하다. 노래 한 곡 뽑아봐라. 저번처럼 오줌 싸지 말고. 김태호는 멍한 눈으로 벽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나의 살던 고향은. 교도소의 밤은 길었고 그의 지옥은 이제 겨우 1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빌라. 한때 김태호의 본가였던 이곳은 이제 폐가나 다름없었다. 현관문에는 붉은색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집 안은 가구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다. 김태호의 어머니 이 여사는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거실 바닥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는 평생을 국회의원 사모님, 장교 어머니라는 타이틀로 목에 힘을 주고 살았다. 백화점 VIP 라운지가 자신의 안방이었고 사람들을 부리는 것이 일상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남편 김광철 전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가 줄줄이 터져 나오며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고 하나뿐인 아들 태호는 살인 미수범이 되어 15년형을 살고 있었다. 이게 다 그 계집애 때문이야. 감히 총장 딸인 걸 숨기고 들어와서 우리 태호를 꼬여내. 이 여사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원망을 윤세아에게 돌리고 있었다. 그래, 내가 가서 빌면 될 거야. 윤 총장도 자식 가진 부모인데 내가 죽는 신용이라도 하면 합의해주겠지. 태호만 나오면 돼. 그녀는 옷장에서 그나마 압류되지 않은 낡은 코트를 걸쳐 입고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해군 참모 총장 공관이 아닌 윤세아가 근무한다는 부대 앞이었다. 부대 위병소 앞. 이 여사는 찬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다. 저기요. 내가 윤세아 중사 좀 만나러 왔는데 내가 걔의 시어머니 될 뻔한 사람이야. 위병소 근무를 서던 병사들이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이미 뉴스에 다 나온 유명한 그 사건의 가해자 어머니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십시오. 윤 중사님은 면회 거절하셨습니다. 거절? 웃기지 마. 지가 뭔데 나를 거절해? 세아 나오라고 해. 내가 오늘 걔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합의서를 받아낼 거니까. 이 여사는 막무가내로 위병소 차단기를 넘으려 했다. 그때였다. 부대 안쪽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차가 멈추고 뒷좌석 문이 열렸다. 군화발이 먼저 땅에 닿았다. 칼같이 다림질된 정복 바지, 그리고 어깨에 빛나는 중사계급장. 윤세아였다. 이 여사는 득달같이 달려들었다. 아이고, 세아 중사님. 아이고, 우리 며느리 될 뻔한 분. 방금 전까지 욕을 하던 입으로 태세 전환을 하며 윤세아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윤세아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누구십니까? 저는 당신 같은 시어머니 둔 적 없습니다. 아이고, 왜 이래. 우리 태우가 실수한 거잖아. 젊은 애들끼리 연애하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밀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15년이라니. 너무한 거 아니야? 자네 아버지가 총장이라며? 백 써서 우리 태우 좀 꺼내줘. 내 이렇게 빌게. 응? 이 여사의 뻔뻔함은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살인 미수를 사랑 싸움으로 포장하고 있었다. 윤세아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아주머니, 당신 아들이 저를 바다에 밀어 넣었을 때 제가 얼마나 추웠는지 아세요? 그때 당신 아들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세탁 소집 딸이라고 비웃더군요. 그 오만함과 천박함이 어디서 왔나 했더니 바로 아주머니한테서 왔네요. 뭐? 천박?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다음번에는 주거 침입과 공무 집행 방해로 경찰 부를 겁니다. 당신 아들은 거기서 죗값 다 치르고 나와야 해요. 그게 정이니까요. 윤세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다시 탔다. 가시죠. 차가 위병소를 빠져나갔다. 흙먼지가 이 여사의 얼굴을 덮쳤다. 야, 윤세아, 내가 인간이야?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해먹고 잘 살 것 같아? 천벌 받을련. 이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다. 저 여자 그 국회의원 부인 아니야? 맞아, 아들이 살인 미수범이라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더니. 손가락질과 경멸 어린 시선. 그것은 감옥에 갇힌 아들과 남편 못지않은 사회적 감옥이었다. 이 여사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들을 지켜주던 거대한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동해의 어느 해안 소초. 파도가 거세기로 유명한 이곳에 새로운 부소초장이 부임했다. 충성. 신고합니다. 중사 윤세아는 202년 0월 0일부로 해안 소초 부소초장 보직을 명받았습니다.
윤세아는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눈빛은 깊어졌고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군 내부의 부조리를 척결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익명 신고함을 활성화하고 병사들의 고충을 직접 상담하며 해군의 큰 누나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소초장은 윤세아를 보며 껄껄 웃었다. 아, 그 유명한 윤 중사님이 우리 부대로 오다니. 영광이네. 근데 총장님 딸이라고 편하게 근무하길 바라는 건 아니지? 물론입니다. 소초장님보다 먼저 일어나고 가장 늦게 자겠습니다. 그리고 윤세아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응시했다. 파도 소리가 참 좋습니다. 그녀에게 바다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극복해야 할 훈련장이자 지켜야 할 영토였다. 그날 저녁 윤세아는 순찰을 돌던 중 갯바위 근처에서 낚시를 하려는 민간인들을 발견했다. 파도가 높아 위험한 날이었다. 거기 선생님들. 나오세요. 위험합니다. 아가씨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우리 낚시 좀 하겠다는데. 술에 취한 중년 남성들이 윤세아에게 대들었다. 과거의 김태호가 겹쳐 보이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윤세아는 그때의 힘없는 하사가 아니었다. 윤세아는 단호한 표정으로 호각을 불어 병력들을 호출했다. 여기는 군사작전 구역이자 인명사고 다발 구역입니다. 즉시 퇴거하지 않으시면 경찰 인계 및 관련 법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하겠습니다. 병력들 안전 통제 실시해. 예, 알겠습니다. 무장한 병사들이 절도 있게 움직였다. 윤세아의 카리스마에 눌린 취객들은 투덜거리며 자리를 떴다. 죄송합니다, 부소초장님. 저희가 미리 막았어야 했는데. 막내 하사가 고개를 숙였다. 윤세아는 하사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괜찮아. 하지만 명심해. 안전에는 타협이 없어.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이야.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윤세아는 하사의 눈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열정적이지만 서툰 모습. 그녀는 훌륭한 선배가 되어 이들을 이끌어 주리라 다짐했다. 순찰을 마치고 복귀한 윤세아의 핸드폰이 울렸다. 아빠였다. 아빠. 나 도착해서 짐 풀었어. 그래, 밥은 먹었고. 거긴 파도가 세니까 조심하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윤기중 총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걱정이 한가득이었다. 이제는 퇴임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였다. 아빠, 나 이제 어린애 아니야. 산전수전 다 겪은 윤중사라고. 허허, 그래. 우리 딸 장하다. 이번 주말에 집에 오면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놓으마. 알겠어. 갈 때 회 한 접시 떠갈게. 사랑해, 아빠. 전화를 끄는 윤세아는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검푸른 파도가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부서지고 있었다. 그녀는 가슴속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3년 전 저 차가운 바다 밑바닥에서 그녀는 죽었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났다. 더 강하고 더 당당한 윤세아로. 아기는 깊은 감옥 속에서 썩어가고 있지만 그녀의 삶은 저 떠오르는 태양처럼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윤세아는 방파제 끝에 서서 거수 경례를 올렸다. 자신을 지켜준 바다와 앞으로 지켜나갈 조국을 향해. 필승. 그녀의 미소가 봄바람처럼 번졌다. 완벽하고도 찬란한 해피엔딩이었다.